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렵겠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고성장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전에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김광석 교수님을 인터뷰한 시간인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최근에 당하신 게 많으신지 오늘은 내가 좀 질문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김 작가가 좀 보조 좀 해달라 라고 하셔서 네. 오늘 이제 두 분 섭외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컨셉은 뭔가요? 당연히 이제 그 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이쪽은 상, 이쪽은 학입니다. 뭐 요 주제도 있을 것 같고 딴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굵직굵직한 것들. 사실 오늘요 최근에 김광석 교수님이 2025년 경제전망서를 내셨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립니다. 베스트셀러인데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투입해서 제가 좀 도와줘야 돼요. 최근에 이제 머니트렌드 2025 김광석 교수님과 공절했는데 그 책은 종합 베스트셀러 3위. 네. 이 책은 이제 10위권 미만.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4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4위요, 4위. 그건 이제 경제 경력.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긴급 네. 투입됐고요. 제가 또 1위 작가니까. 네. 제 힘이 근데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네. 경제 전망서가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정방서가 없다. 이 책 빼고는. 알겠습니다. 이 책이 7년 동안. 지금 출판사한테 돈을 받고 나오셨나요? 책을 왜 이렇게 오래 들고 계세요? 내리세요, 이제.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일반 분들 시각으로 해서 김광석 교수님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쉬운 질문을 좀. 알겠습니다. 네,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적인 진행은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 작가가 맡도록 하고 제가 보조 김 작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는 뭐 김광석 교수님하고 계속 네. 이야기할 건 뭐냐면 2025년 자신 경제 전망서인데 여기 앞에서도 서문에서도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하시기 위해서 네. 책을 쓰시고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단어로. 한 단어로요? 네. 뭐 한 단어로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여러분께 설명 이미 드렸고요. 한국은행조차도 또 KDI조차도 혹은 뭐 몇몇 기관조차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좀 몇몇 오점들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제가 몇 번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께 왜 이런 부분에서 전망치가 좀 저의 판단과 뭔가 미스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릴 텐데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 1.9%로 저는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을 2%로 보니까요. 잠재 성장률 2%를 밑돌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를 밑도는 기준으로 이게 조금 디테일해지면 좀 그렇지만 23년이 1.4, 24년 올해가 2.4예요. 근데 이게 기저효과를 이제 평평하게 없애는 방법이 평균하면 돼요.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23년, 24년, 25년이 다 1.9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저성장이 고착화된 흐름에 실물 경제적으로 성장 없이 그냥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렵겠다 하는 그런 실물 경제적 흐름이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요. 또 24년 한 해는 그나마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몇몇 수출 품목들의 수출 덕분에 성장세가 좀 유지됐는데 근데 이 성장 품목, 수출 품목들의 수출 성장 동력도 좀 꺼져가는 과정인데 25년은 그거마저도 기대가 조금 안 돼요. 내수 회복은 뭐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저성장 고착화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런 전망을 들을 때 네. 이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 2.1% 성장과 1.9% 성장, 네. 뭐 2% 성장, 0.1%포인트 차이 나는 건데 그게 저성장이냐, 고성장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항복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항복점 멋있는 말을 쓰셨는데 네. 사실은 여기도 설명도 있으시지만 네. 물리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상태를 항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9%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이 막 이제는 저성장이야,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마 이광수 대표님이 책을 안 읽으시고 유튜브 이제 영상을 안 보시고 이제 썸네일만 보시고 지금 질문도 보도자료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건 안 읽으신 분들. 아니, 영상도 썸네일만 보시면 정말 난 썸네일만 보시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랑 관계없는 어떤 이야기만 보시고 이렇게 하더라. 한국은 끝났다 뭐 이런. 그게 이제 한국은 뭐가 끝났다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고성장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전에 고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고성장을 못하고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저성장 고착화됐다라는 뜻인 거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상당히 두려운 거죠.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심각한 경우라면 저는 일본화될 거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가장 심각한 경우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률이 더 둔화되면 일본처럼 제로 성장하는 거고 일본의 제로 성장은 말 그대로 30년 동안 제로 성장해서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은 거예요. 30년 전 임금하고 지금하고 완전 같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계속 멈춰가는 모습.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조기에 성장 둔화가 좀 시작되는 모습을 좀 염려하는 거죠. 예상하고 염려는 다르잖아요. 네네. 전망하고. 네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성장의 고착화가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자산시장 얘기도 할 건데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네, 저성장의 고착화되면.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의 전망과 의지가 네. 저는 헷갈리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책에서도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제시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전망입니까? 의지입니까? 전망이죠. 전망이에요? 그럼요. 아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가 전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망을 제시하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갈 것이다. 저성장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챕터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피크 코리아라고 자꾸 하잖아요. 피크 아웃 코리아. 이게 일본이 처음 우리 한국 경제한테 붙인 이름이에요. 피크 아웃 코리아. 한국은 이제 끝났다. 피크 아웃, 그러니까 정점 찍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피크 코리아 아닌 두 번째 한국으로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한국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게 전망이냐고요, 의지냐고요? 전망은 피크 코리아죠. 아, 전망은? 그건 인정. 그렇죠. 피크 코리아다. 그렇죠. 전망 맞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자. 근데 두 번째 한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거죠. 전략 제안을 하는 거죠.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정책 제안을 담고 있죠. 그걸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망이 있고 예. 그리고 의지와 그거에 따른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대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망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성장에 고착화되면 부동산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만 전망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정책이나 다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 이따가 부동산 부분을 아니 뭐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일단은 부동산 부분이나 이제 자산시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떼놓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되 지금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처음에 이 창문 그림을 놨어요. 그리고 제가 시를 썼습니다. 제가 펑펑 울면서 시를 썼어요. 여기 창문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제가 경제학자인데 시를 썼어요. 이 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물 경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험난한 파도 같다. 그 파도가 얼마나 험난한지 아세요? 제가 해군 나왔거든요. 제가 험난한 그 파도를 거친 파도를 그 영해권을
바다를 거스르면서 이제 배를 타잖아요. 잔잔한 파도가 3m예요. 배가 넘실거립니다. 그러면 정말 만취해가지고 우화이트하는 그 상황에 정신으로 견시 근무를 서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물 경제가 험상궂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다. 실물 경제가. 근데 재밌게도 그걸 바라보는 그 바다를 바라보는 나는 어찌 보면 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다, 바다를. 이건 뭐냐면 창 안과 창 밖이 다르다. 그렇죠. 뭐 흔히 쉽게 비유되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태풍을 맞을 때 안에는 고요하지만 바깥에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제가 그래서 우리 김작가 TV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영어 표현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주십사.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산시장 혹은 자본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경제를 뜻하는데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진다.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왜 따로따로 노는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왜 따로따로 노는지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따로따로 놀았던 것들을 우리는 근래 경험은 했어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주식 분석하고 오랫동안 뭐 매크로도 보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하고 자산 시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얘기해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실물 경제가 다르다는 건지 시간차가 있다는 건지 그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창밖과 창 안은 다르지만 언젠가 내가 창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집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디퍼런트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갭이에요. 갭은 뭐냐면 시간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는 나빠지지만 자산은 먼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희망이에요.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피크아웃 코리아하고 희망이 없다면 이거는요, 디퍼런트가 되는 거예요. 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이 시간차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피크아웃이 이게 전망이라고 하면 만약 이런 희망이 없어. 경제 정책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건데 어떻게 자산이 캐치업합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답변 드린다면 시간차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실물 경제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이자 어쩌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탐욕과 기대. 인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정말 수십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는 계속 부담이 돼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물가 상승률이 1.6%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뭐 집값이나 가계부채나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실기한 거예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하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물가가 치솟았는데 22년, 23년 동안 물가가 사실은 미친 듯이 치솟았는데 거기서 물가가 1.6%나 또 치솟으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물가인 거예요. 지금 24년 지금의 물가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물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본시장,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를 밑도네. 그러면 금리를 조급하게 인하해야 될 만한 시점이 온 거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고 그러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사인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기대인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서 반기는 소재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른 걸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다른 걸 같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르다는 전제가 아니라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오는 기대감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기 시작하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네. 금리 인하가 있네. 그 다음 금리 인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도 고물가 부담은 계속되지만 실물 경제는 더 어렵지만 근데 자본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주는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괴리죠, 괴리.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경제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기대와 탐욕으로 사실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자산 시장이. 그런데 거기에 그 탐욕과 기대의 그 지향점에 뭐가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성장률 2%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2.4%고 물가 상승률이 1.9%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실제 물가는. 그건 뭐냐면 지금 경제가 위축되니까 경제가 어렵다고요.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물가 부담도 아니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면 경제 성장률 때문에 임금도 다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임금을 못 올리고 있을 뿐인데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 그럼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니까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돼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의 안 좋은 경제 상황이 향후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선방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자산 시장과 경제와의 이런 차이는 사실은요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해야 성립해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게 만약 성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저금리가 되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집니까? 그건 뭐냐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 전망, 제가 계속 강조하지 경제 전망 자체를 침체라고 하면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부동산을 사서도 안 되고 주식을 사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가지는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혹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을 투자하는 다주택자가 또 내 집 마련 투자자가 혹은 반대로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물 경제는 또 나쁘죠.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니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또 역시 그렇죠. 그게 또 안타까운 거. 우리 경제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금 피벗의 시대는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트는데 이 수돗물이 어디로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피벗의 시대는 수도꼭지를 트는 건 트는 겁니다. 그렇죠. 천천히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돗물이 어디로 떨어질까예요. 근데 분명 실물 경제로도 떨어지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로 떨어지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주로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게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좋다 떠나서 그게 이제는 항상 그래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25년 경제를 봤을 때 실물 경제적으로 돈의 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20년부터 24년 동안 너무나 상당한 충격들을 경험해서 지금 기업들이 얼어붙어 있어요. 기업들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신사업 해볼까?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전쟁이나 긴장감이나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시장 진출해볼까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경기 부양적으로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덜해요. 그렇다고 완화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긴 하겠지만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자산 가격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어떤 피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도에 그 강도하고는 전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수님이 공교롭게도 이 경제전망서를 쓴 시점이 네. 사실은 매크로하게 굉장히 출렁거리는 시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금리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로 갔다가 갑자기 5%로 미국 갔다가 1년 만에 막 2%, 3% 올린 경험이 우리에는 없다고요. 살아생전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8% 간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을 예측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영끌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특히 25년은 영끌에선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24년 경제 전망할 때도 24년 중반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보합으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번복할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보합이라는 얘기는 금리의 레벨,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매매 가격 상승률이 낮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서둘러서 집 살 시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저는 굳이 따지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살 만큼의 서둘러 살 만큼의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끌하라 뭐 사는 걸 부추기는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르냐 내리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완화의 시대에 상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완화의 시대에 상승하는 것이고 긴축의 시대에 하락하는 것이고 피봇의 시대에 강보합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대에 맞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때가 맞는 네, 네. 계절에 맞는 네, 네, 그런 네, 게 네. 있다. 근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데 네. 예를 들어서 피봇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네. 한국의 지금 가계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서 4월부터 5조, 6조, 7조, 8조 그러다가 8월에 9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5조 원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계대출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를 보여요. 높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숫자로 얘기해서 뭐 강보합이나 뭐 세게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굳이 또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가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차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주로 쓰시는 말이 제가 비대칭화 네. 이제 쓰시는데 비대칭화 쉽게 말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비슷하죠. 아, 비슷합니다. 아니, 비슷한 수도권입니다. 겁니까? 수도권 전체가? 예, 수도권. 그러면 강남만 볼게요. 네.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엄청 올라서 안 빠졌어요. 다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0.25%포인트 금리가 내려졌다고 강남 집값이 오릅니까? 자,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가격을 버텨낼 수 있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높은 가격이 과연 버텨낼 수 있냐고요. 저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남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고 할게요. 예, 최근에 2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논의가 뭐 강남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면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를 지킨다. 지키기 뭘 지킵니까? 보안관입니까 제가? 강남 지킴이. 김광수 교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보안관이냐고요. 어디에? 정말. 여의도에 진짜. 여의도에 브라이튼이라고 브라이튼 불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번 해명 저희 채널에서 한번 하실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런 연결고리를 막 이으시더라고요, 뭐를.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근래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수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다. 예, 취약, 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대칭화 이야기하면서 특히 최근에 강남 집값이 올라야 된다가 아니라 강남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강남 집값을 사수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어려운 점인데 전 최근에 어떤 분이 브라이튼 여의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명하시죠. 거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더라고. 와, 무섭죠. 브라이튼리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의도 브라이튼 사무실. 요만한. 매매인가요? 아주 월세. 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김장크 TV에서 마지막으로 해명드리고, 네, 해명. 예,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그거 빼고. 이 교수님 뭐냐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다 높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폭의 금리 인하가 그 자산 가격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약하다는 거지, 이 힘이.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소폭의 금리 인하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진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도꼭지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게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마다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그래서 뭐 2020년 팬데믹 때처럼 뭐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완화의 시대도 아니고 2022년처럼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긴축의 시대도 아니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5%의 기준금리에서 시작해서 약 3.0에서 3.5 사이를 중립금리로 현재 보고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한 2.0에서 2.5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완화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인데 이번 10월 금리 인하 이후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뭐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지 그 부작용 여부를 좀 판단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게 볼 것이고요. 그거 한 번만으로 뭐 유동성이 갑자기 확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전세 세입자들이나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최근 어쨌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을 한 3개월 정도 지켜본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 7월부터 상승했는데 7월 전세 만기자가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긴 어렵죠. 8월도 어렵죠. 이미부터 전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9월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본 한 11월, 12월 정도의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세입자분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흐름을 한 3개월 이상 지켜봤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겠다라는 판단과 전세 가격의 상승 흐름이 더 유지되겠다라는 생각, 또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이어지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교차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로 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여기서 이제 수급 분석할 때는 그런 수요까지 맞물려서 이게 뭐 강한 그러니까 2020년, 21년처럼 뭐 어마어마한 영끌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이런 수요로의 움직임은 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